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어느 저녁 왕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 자녀 중 한 명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하버드, 옥스퍼드, MIT만을 졸업생으로 배출해온 왕실에서 들어본 적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그 작은 아시아 나라 대학으로 저희를 보내시려는 건가요? 하지만 1년 후 이 질문을 던졌던 왕자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25년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1년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최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중동 왕족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떻게 전 세계 교육계를 뒤흔들게 된 것일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이 이미 정해진 길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야드 왕궁의 그 회의실에서 테이블 위에 펼쳐진 브로셔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할아버지께서 걸으셨던 길,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길, 그리고 저희 왕실 3대가 당연하게 여겨온 그 길들이었죠. 저는 아흐마드 빈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사남이었습니다. 이미 런던 정경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친 상태였고, 사촌 파이살과 함께 추가 학위를 위한 대학을 선택하는 자리였습니다. 또 같은 대학들이군요.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왕실에서는 대대로 서구 명문대만을 고집해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옥스퍼드에서, 아버지께서는 하버드에서 공부하셨죠. 왕실의 모든 자녀들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교육받는 것이 전통이었고, 그것만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왕실 교육 고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문이 꺼낸 것은 한국의 대학 소개 자료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저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이름들이었죠. 한국이요? 파이살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작은 아시아 나라 말씀이신가요? 저는 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 솔직히 저희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케이팝이나 드라마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왕궁 직원들이 보는 것을 스쳐 지나가며 본 정도였죠. 고문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 대학들이 세계 대학 순위에서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공학과 IT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 최고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왜 갑자기 한국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고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달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 가장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이끄는 젊은 CEO들 중 상당수가 한국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교육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만난 동료들, 국제학회에서 만난 엘리트들은 모두 서구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계 표준이라고 생각해왔죠. 아버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왜 한국 같은 곳에 가야 하나요?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가면 되는데요. 저희 솔직한 생각은 이랬습니다. 아시아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곳이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과 혁신적 사고는 서구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도 모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를 텐데, 정말 그곳에서 뭔가 배울 수 있을까요? 파이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왕실의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사촌 형들, 삼촌들. 모두가 왕족은 전통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교육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걸프 왕실 가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UAE, 쿠웨이트, 카타르의 왕족들과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이야기가 나왔죠. 그것이 저희들 사이의 공통 언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저희 중에 있나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왕실 고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수적인 고문들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했고, 일부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며 찬성했죠. 저는 내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령 한국이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저희 같은 중동 왕족이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그곳에서 받은 교육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시죠. 고문이 제안했습니다. 우선 한 학기만 체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만족스럽지 않다면 언제든 다른 대학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긴 토론 끝에 저와 파이살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 한 학기만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대했던 것보다 수준이 낮다면 즉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 한 학기 보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역시 서구 교육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 왕족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대학에 발을 딛게 될 저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한국 같은 곳에서 뭔가 배울 수 있을까? 하버드에서도 다 배울 수 있는 것들 아닌가?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 선택이 전 세계 교육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곧 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제가 상상도 못했던 미래가 펼쳐진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공항보다도 깔끔하고 미래적이었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파이살과 저를 마중 나온 서울대학교 국제처 직원 김민준 씨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희는 보통 외국 대학에서 만나는 직원들처럼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아첨하는 모습을 예상했는데 김 씨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왕자님들 편안하게 학생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런던에서는 항상 제 신분을 의식한 대우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그냥 학생 취급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속도로는 독일의 아우토반만큼 잘 정비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뉴욕의 맨하탄 못지않게 현대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죠.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파이살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인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악 캠퍼스의 규모와 시설은 제가 다녔던 런던 정경대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신공학관과 시흥 캠퍼스를 연결하는 시설들을 보며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학 캠퍼스인가요? 파이살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캠퍼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 시설들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이 캠퍼스 내를 돌아다니고 QR코드 하나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면서도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개발한 것입니다. 김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AI와 IoT 기술을 결합했죠.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버드나 MIT에서도 이 정도 시설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기숙사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국제학사는 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개인 욕실, 냉난방 시스템, 초고속 인터넷은 물론이고 각 층마다 공동 주방과 라운지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을 한 학기에 얼마나 내야 하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씨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숙사비는 한 학기에 약 150만 원입니다. 미국 달러로는 1200달러 정도죠. 저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런던에서 저희가 머물렀던 학생 기숙사는 한 달에 1500파운드였거든요. 여기는 한 학기 전체가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왕실 특별 할인인가요? 파이살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저희는 교육의 기회균 등을 중시합니다. 저는 그날 밤 파이살과 함께 캠퍼스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이거 정말 예상과 다르지 않아? 파이살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솔직히 좀 더 낙후된 곳을 예상했는데. 저희는 캠퍼스 곳곳을 둘러보며 계속해서 놀라게 됐습니다. 연구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노트북과 태블릿들은 최신 모델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표정이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여기 학생들, 뭔가 다르지 않아? 저는 파이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달랐습니다. 런던에서 만났던 학생들은 항상 경쟁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학생들은 협력적이면서도 열정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첫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실이 전통적인 형태가 아니라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자리마다 최첨단 디지털 기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나이 든 아시아 교수가 아니라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교수였고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태형 교수입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실리콘밸리에서 5년간 근무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서구에서 공부한 사람이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한국에 돌아와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문화가 있거든요. 첫 수업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사회혁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루어냈는지, 어떻게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입니다. 저는 수업을 들으며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들, 그것도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 사례들을 직접 분석하고 토론하는 수업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파이살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예상과 다른데? 수준이 정말 높아. 맞아. 그리고 뭔가 실용적이야. 런던에서는 대부분 이론 위주였는데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첫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과연 실질적인 교육의 질은 어떨까? 정말로 여기서 세계적 수준의 실력을 기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며칠 후 더욱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답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왕실 경호원 없이 새벽에 혼자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정말 괜찮을까?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캠퍼스는 물론이고 캠퍼스 밖거리까지도 완전히 안전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고 몇몇 학생들이 여전히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학생들도 혼자서 새벽에 걸어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김민준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새벽에 캠퍼스 주변을 걸어봤는데 정말 안전하더군요. 혹시 특별한 경비 시스템이 있나요?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전반적인 치안 수준이 높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파이살과 함께 명동에 쇼핑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는 왕실에서 나온 관습대로 경호원을 대동하려고 했는데 김 씨가 제안했습니다. 한번 경호원 없이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정말 안전하니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태어나서 경호원 없이 공공장소에 나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믿어보세요. 오히려 경호원이 있으면 더 눈에 띌 수 있어요. 결국 저희는 경호원 없이 명동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주변을 살피며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웠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으며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길을 잃었을 때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형,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 파이살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녀 본 적이 있었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경험은 그날 밤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홍대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지하철로 돌아왔는데 지하철 막차 시간이 새벽 1시였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회사원, 학생, 심지어 나이 든 분들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새벽 1시 맞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저는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문제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안전해요. 경호팀장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왕자님, 사실 저희도 놀랐습니다. 한국 도착 전에 현지 치안 상황을 조사했는데 범죄율이 사우디보다도 낮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다음날 김 씨에게 한국의 치안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이유가 뭔가요? 김 씨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경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둘째는 CCTV 등 보안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 전체의 질서 의식이 높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며칠 더 지내보니 김 씨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리는 모습,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모습,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사회 전체의 안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부모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정말 안전합니다. 새벽에 혼자 걸어다녀도 전혀 문제 없어요. 아버지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이냐? 경호원 없이? 네, 정말입니다. 오히려 경호원이 있으면 더 이상하게 보일 정도예요.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숙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왕족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한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한다면 정말 집중할 수 있겠어. 저는 파이살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교육비는 어떨까? 이렇게 좋은 환경과 안전을 제공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 답은 곧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교육 시스템의 경제적 측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와 함께 학비 관련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나 되나요? 국제학생 기준으로 한 학기에 약 400만 원입니다. 미국 달러로는 3,200달러 정도죠. 저는 잠깐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버드 한 학기 등록금이 약 27,000달러였으니 서울대는 그것의 8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나요? 3,200달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파이살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학비인가? 더 놀라운 것은 장학금 제도였습니다. 성적이 우수하면 등록금 전액 면제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GPA 3.5 이상이면 부분 장학금, 3.8 이상이면 전액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 활동이나 특별 프로젝트 참여 시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장학금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나요? 약 60% 정도의 학생들이 어떤 형태든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교육의 기회균 등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주에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카이스트는 모든 학생이 등록금 면제입니다. 입학처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학생이요? 정말 모든 학생이? 네, 맞습니다. 국내 학생은 물론이고 국제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입학이 까다롭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대학이 무료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한국의 교육비가 정말 놀랍습니다. 서울대 한 학기 등록금이 하버드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버지도 놀라셨습니다. 정말이냐? 그런데 교육의 질은 어떠하냐? 그게 더 놀라운 점입니다. 교육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학생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 이수진 학생과의 대화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떻게 대학 교육비를 마련하세요? 저는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생활비를 조금 보내주시고요. 부모님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나요? 아니요. 한국은 교육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거든요. 저는 더 궁금했습니다. 그럼 졸업 후에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민하지 않나요? 학자금 대출이 있어도 이자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시스템이라 부담이 적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 김민수 군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떤 전공이세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실습 장비나 소프트웨어 비용은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모든 실습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제공해요. 최신 장비들이라 개인이 구입하기는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저는 런던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실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비의 수준은 어떤가요?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교육비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교육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도 대학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죠. 기업들이 왜 대학 교육에 투자하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는 정말 지혜로운 접근이었습니다. 기업과 정부, 대학이 삼각 파트너십을 이루어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파이살과 함께 한국에서의 교육비를 계산해봤습니다. 형, 우리가 여기서 1년 동안 공부하는 비용이 하버드에서 한 학기 공부하는 비용보다 적어. 정말이야? 그런데 교육의 질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 저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교육 방식은 어떨까? 정말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일까? 그 답은 곧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월요일,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수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김태연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메타버스 강의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저는 파이살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메타버스 강의실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교수님의 안내에 따라 저희는 디지털 미디어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VR 헤드셋과 고성능 컴퓨터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수업용인가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2년 전부터 메타버스 기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교가 설명했습니다.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 세계에 접속하는 순간 저는 정말 다른 차원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앞에는 완벽하게 구현된 3D 의료센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심장 수술을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아바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학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몰입되었습니다. 가상 환자의 심장이 실제처럼 뛰고 있었고 각종 의료 기기들을 직접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실제 수술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파이살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수술을 연습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메스를 들고 가상 환경에서 실제처럼 수술을 해봤습니다. 손떨림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감지되었고 실수를 하면 환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도입하신 건가요? 코로나19 때 비대면 수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화상 수업이 아니라 더 몰입도 높은 교육 방법을 찾던 중 메타버스에 주목하게 되었죠. 개발비가 상당했을 텐데요. 정부와 삼성, LG 등 기업들이 함께 투자했습니다. 교육 혁신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는 공학과 학생들을 위한 AI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AI를 훈련시켜 보겠습니다. 이준호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앞에는 최신 GPU 서버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각자 개인 계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비를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교육 목적으로는 무제한 사용 가능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장비들이에요. 저는 런던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수업 내용도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제 불량품 검출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하버드나 MIT에서도 이런 실제 기업 데이터를 사용한 수업은 드물었거든요. 3시간 동안의 수업을 통해 저는 실제로 작동하는 AI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산업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모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모델 중 우수한 것은 실제로 기업에서 검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학부생이 만든 것도요? 네, 작년에 한 학생이 만든 음성인식 모델이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상용화되기도 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바로 현실에서 활용되는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로봇공학 체험 수업이 있었는데 저는 파이살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로봇을 조립하고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박성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험실에는 최첨단 로봇 부품들과 3D 프린터, 정밀 가공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이런 장비들의 가격을 대략 계산해봤는데 수십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장비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24시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는 팀을 이루어 간단한 서빙 로봇을 만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모션 캡처 데이터를 활용해 보세요. 그 말씀에 따라 저희는 모션 캡처 시스템을 사용해 실제 웨이터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것을 로봇에 적용해 봤습니다. 6시간의 수업 끝에 저희가 만든 로봇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정말 신기해.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파이살이 감탄했습니다. 맞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놀라운 수업을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수술도 해보고 AI도 만들어보고 로봇도 조립해봤어요. 정말이냐?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거냐? 네, 그것도 최첨단 장비로요. 하버드에서도 이런 실습은 쉽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한국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교수님들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교육이 이렇게 실용적인 이유가 뭔가요? 저는 김태현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쟁력이죠. 이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교육을 받은 한국 학생들은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해외에서는 한국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 답은 곧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3달째가 되던 어느 주말, 저는 무심코 인스타그램에 한국에서의 일상을 올렸습니다. 메타버스 수업에서 심장 수술을 하는 영상, AI 로봇을 조립하는 모습, 그리고 새벽 2시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거리의 사진들이었죠. Studying in Korea is beyond my imagination.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Shop Korea University, Shop Metaverse Learning, Shop Future Education. 저는 단순히 친구들에게 근황을 알리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좋아요가 5만 개를 넘어섰고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렸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각국에서 말입니다. 오마이갓, 이거 진짜야? 메타버스 수술이라고? 미국. 나도 거기서 공부하고 싶네. 영국. 한국 대학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의 교육 대단해. 일본. 가장 놀라웠던 것은 중동 지역 반응이었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의 왕족 친구들과 귀족 가문 자녀들이 연달아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흐마드, 정말 한국에서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어? UAE의 사이드 왕자가 왓츠앱으로 물어왔습니다. 응, 정말이야. 너도 와봐.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우리 아버지께서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 너 덕분에. 파이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SNS에도 비슷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형, 이거 대박이야. 내 친구들이 모두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파이살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럽과 미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에 다니는 친구들까지도 한국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마드, 난 하버드에서 공부 중이야. 근데 한국 교육이 여기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나도 교환학생 지원할 수 있을까? 하버드에 다니는 제 친구 존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 학생이 한국 대학을 부러워한다니.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게시물이 틱톡에서도 바이럴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 인스타그램 영상을 틱톡으로 옮겼는데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샵스터디인 코리아 해시태그가 급상승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교육상이다. 이전까지 왜 서울대학교를 몰랐지? 나 내년에 서울대 지원할래.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에서 연락이 왔고 UAE의 교육부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왕자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반향이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우선 알자지라 인터뷰는 받겠습니다.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정확하게 알려야겠어요. 알자지라 인터뷰는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랍어와 영어로 동시 방송되었죠. 왕자님,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미래 지향성입니다. 메타버스, AI, 로봇공학 등 미래 기술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요. 둘째는 실용성입니다.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힙니다. 셋째는 경제성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인터뷰 방송 후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교육 협력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UAE에서는 한국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흐마드 왕자의 한국 대학 체험이 중동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가 중동 주요 언론에 실렸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유럽과 미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BBC에서 왜 아랍 로열 패밀리는 옥스퍼드와 하버드를 제치고 서울대를 택했나? 라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CNN에서도 새로운 세계 교육 시스템의 기준이 된 한국? 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교육에 대한 심층 리포트를 방영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글로벌 스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고 있는 건가? 저는 김민준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자님께서 체험하신 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과장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한국 교육의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더욱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처의 중동 지역에서의 입학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전년 대비 500% 이상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에서의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왕자님들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서울대 국제처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 친구들의 변화였습니다. 카타르의 압둘라 왕자가 직접 한국으로 견학을 왔습니다. UAE의 모하메드 왕자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아흐마드, 너 말이 맞았어. 한국은 정말 미래가 여기 있구나. 압둘라가 서울대를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와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시작한 한국 유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였습니다. 단순히 SNS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을 갖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더욱 깊은 문화적 체험을 통해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6개월째가 되던 어느 가을 저녁, 저는 한국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님들, 이번 주말에 한강 드론쇼가 있는데 함께 보러 가시겠어요? 김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드론쇼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드론쇼가 뭔가요? 수천 대의 드론이 하늘에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공연이에요. 서울의 야경과 함께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토요일 저녁, 저와 파이살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해. 파이살이 말했습니다. 맞아. 중동에서는 이런 대규모 공연을 보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오후 8시 드론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대의 드론이 하늘에 떠오르더니 점점 더 많은 드론들이 합류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총 3,000대의 드론이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드론들이 만들어내는 모양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부터 시작해서 태극기, 한글, 그리고 BTS와 같은 K-팝 스타들의 모습까지. 하늘이 거대한 캔버스가 되어 살아 움직이는 예술 작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드론들이 지구의 모습을 만들어냈을 때였습니다. 그 지구 위에 각국의 국기들이 차례로 나타났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도 있었습니다. 아흐마드, 저기 우리나라 국기야. 파이살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저희를 진정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드론쇼가 끝난 후 저희 주변에 있던 한국 가족들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한 아버지가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관심이 많아서요.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 가족의 어린 딸이 저에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저도 아랍어로 에네노셀렌 어서 오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와, 아랍어다. 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축제인 관악제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왕자님들도 축제에 참여해보시겠어요? 부스를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회에서 제안했습니다. 저는 파이살과 상의한 후 사우디, 한국 문화 교류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축제 당일 저희 부스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사우디 전통 음식이에요? 한 학생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카밥과 후무스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학생들은 사우디 음식을 맛보며 신기해했고 저희도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떡볶이와 김밥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떡볶이의 매콤한 맛에 놀랐습니다. 왕자님도 매운 음식을 드실 수 있으시네요. 학생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저희가 왕족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같은 또래의 친구로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흐마드 씨, 사우디에서는 대학 축제가 어떤가요? 한 학생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축제는 많지 않아요. 한국의 축제가 정말 활기차고 재미있네요. 그날 밤 저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하며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아랍 전통 음악을 부르자 한국 학생들도 박수를 치며 호응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한국 민요와 케이팝을 불러줬습니다. 정말 신기해. 이렇게 다른 문화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니.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 한국 학생이 아랍어로 고마워요를 말하는 슈크란이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아랍어를 아세요? 왕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미리 배워뒀어요.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는 그 나라 언어로 인사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요.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와 존중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축제가 끝난 후 저는 파이살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저희가 처음에 한국을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겠어? 정말 그래. 기술만 발달한 차가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에서는 한국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 때 한국 관광객들이 저에게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사우디 왕자님이 한복을 입으니까 정말 멋있어요. 한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문화 교류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 체험에서는 가야금을 배워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친절한 지도로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자님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가야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국 음악에는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서해 체험에서는 한글로 제 이름을 써봤습니다. 아흐마드를 한글로 쓰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드신 문자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가정을 방문한 경험이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저희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줬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과 할머니까지 모여서 저희를 정성껏 맞아주셨습니다. 사우디에서 온 왕자님들을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저희를 위해 할랄 음식으로 특별히 준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랄 음식에 대해 미리 공부해봤어요. 사우디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돼지고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다니. 식사 중에 김 씨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중동이 머나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왕자님들을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다니. 세상이 정말 많이 가까워졌네요. 할머니, 저희도 한국이 이렇게 따뜻한 나라인지 몰랐어요. 와보니까 정말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직접 만드신 한국 전통 과자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자를 사우디에 가져가서 가족분들과 함께 드세요. 한국 할머니가 정성으로 만든 거라고 전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씨가 말했습니다. 왕자님들이 오시면서 저희 가족도 많이 배웠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정말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룬 진짜 선진국입니다. 아들아, 내 표정을 보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구나. 더 성숙해지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네,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지를 배웠어요. 8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선입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 모든 경험들이 곧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겨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흐마드, 이제 한국에서의 체험도 충분히 했으니 하버드로 옮길 준비를 해라. 이미 입학 허가를 받아놨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하버드 입학 허가는 꿈에 그리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버드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다는 거냐? 그날 밤 저는 파이살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어떻게 할 거야? 파이살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1년 전에 나라면 당연히 하버드를 선택했을 텐데. 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는 한국에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메타버스 수업, AI 로봇 개발, 안전한 사회, 합리적인 교육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들. 형, 우리가 하버드에 가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글쎄, 하버드도 좋은 대학이지만 뭔가 다르겠지? 다음날 저는 김태현 교수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버드와 서울대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추천하시겠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신중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왕자님, 둘 다 훌륭한 대학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왕자님은 과거의 명성에서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는 분명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학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메타버스, AI, 로봇공학. 이 모든 것들이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몇몇 왕실 고문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에 남아서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흐마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하버드를 마다하고 한국에 남겠다는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난 1년간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메타버스 교육, AI 실습, 로봇공학 체험.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안전성과 교육 철학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버지,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과 인문학이 융합되고 혁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왕실 고문 중 한 분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나 국제적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하버드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고문님, 제가 한국에서 만난 네트워크를 보세요. 전 세계에서 온 최고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삼성, LG, 현대. 이들과의 네트워크가 미래에는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확신하는 것이냐? 네,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아버지도 믿어보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인가요?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나라 발전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물론입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에 기여하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이살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후 저는 김민준 씨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하버드 대신 한국을 선택하신 거예요? 김 씨도 놀라워했습니다. 네, 한국이 제게는 더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소식이 알려지자 또 다시 글로벌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 사우디 왕자가 하버드를 제치고 서울대를 선택하다. BBC 중동 왕족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이유. 알자지라 한국 교육의 새로운 장이 열리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왕자님이 우리를 정말 동료로 생각해 주시는군요. 한 학생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왕자님들로부터 많이 배웠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요. 김태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왕자님들의 선택이 한국 교육에 대한 최고의 인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을 찾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예측은 맞았습니다. 제 결정이 알려진 후 6개월 동안 서울대학교의 중동 지역에서의 지원자가 1000% 증가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서도 한국 대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AI와 국제관계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한국에서 배운 혁신적 기술과 교육 철학을 중동 지역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주 부모님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최신 교육 동향, 기술 발전 상황, 그리고 이것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들아, 내가 한국에서 보내는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도 많이 배우고 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구나. 아버지께서 최근에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선택이 전 세계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중동 왕족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래 교육의 중심지이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1년 전 리야드 왕궁에서 했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도 함께 키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선진국이 첨단 교육 시스템을 세상에 전파해 줄 수 있는 교육 강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